언어적인 모델을 가지고 진화를 해오면서 이게 양적 개념이 생기기 전에 양적인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생각하는 방식의 선형 근사를 하거든요. 선형 근사는 삐뚤삐뚤한 곡선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펼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수학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쪽에서 표범이 다가온다. 멀리서 다가온다. 여기서 저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한 10초 걸렸다. 거리가 5배 있다. 그럼 50초쯤 걸리겠다. 50초면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가 선형근사잖아요. 오늘 이만큼의 일이 있다. 이만큼의 일을 하는데 하루 걸렸다. 이게 2배가 되겠다. 아, 그러면 이틀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형근사란 말이에요. 어디서 맞느냐?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개념을 선형적으로 근사하는 거가 생존에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일부분에서는 경험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형적으로 근사를 해서 이럴 땐 이만큼 저럴 땐 저만큼 적당하게 머릿속으로 모델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살아갈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언어적인 추론으로 나온 문제가 없죠. 근데 구하고 지구 사이에서 관계에서 본 것처럼 문제가 아주 커졌을 때 우리는 계속 이렇게 뻗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랬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고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편없이 안 맞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형편없이 안 맞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형편없이 안 맞습니다. 마치 그런 식이죠. 주가가 며칠 동안 봤는데 계속 오르는 것 같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따라 샀더니만 뚝 떨어지고 뭐 좀 내리길래 아 이거 내리는 것 같다. 계속 내릴 것 같다. 그래서 팔았더니 쫙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선형 근사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잘 부합하는 상황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상황, 좁은 범위의 판단일 때는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게 판단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거나 또는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는 선형 근사에 입각한 퀄리타티브 리즈닝, 정성적 접근법이 형편없이 안 맞거든요. 불행은 뭐냐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비즈니스 환경을 생각해 보면 비즈니스 환경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 됐죠. 훨씬 넓은 그런 시장과 상황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현상이 크게 바뀌었잖아요. 비즈니스 환경을 크게 바꾼 핵심적인 2개의 요소를 꼽으라 그러면 저 같으면은 데이터의 폭증, 빅데이터라고 일컬어지는 그리고 이제 분석 모델의 폭발적인 혁명, 이 AI로 대표되는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환경이 크게 바뀌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선형 근사에 입각한 그런 정성적 모델이 맞지 않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이 현상을 그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현상의 언어적인 추론을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은 때로는 전혀 잘못된 답을 내는 경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를 언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거를 숫자로 바꾸는 거죠. 숫자로 된 모델로 바꿉니다. 현상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숫자로 된 모델로 바꿉니다. 이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죠. 모형화. 그래서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숫자로 된 모델을 세우고 이 숫자로 된 모델은 숫자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추론을 언어적으로 하지 않아도 수학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퀀터터티브 리즈닝이라고 하죠. 숫자로부터 계산을 통해 가지고 결과, 리절트를 만들어냅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가지고 우주선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수준까지 가 있는 걸 보면 뭐 상당히 잘 만든 도구라는 믿음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이.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옵니다. 숫자로 된 모델에서 이 숫자로 추론하는 과정을 다른 말로 퀀티테이티브 리즈닝 또는 분석이라고 하는데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얻죠. 분석 결과를 얻는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옵니다. 분석을 통해서 결과도 숫자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모델이 뭐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는 뭐 T 테스트 같은 모델이 있었다. 그러면 결과는 P 밸류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0.07, 뭐 이런 숫자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 해석을 해야죠. 해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의미를 알아내려면은 P-밸류가 뭔지 알아야 P-밸류 어디서 왔냐? 모델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이해하고 있어야 P-밸류라는 값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의 반대 방향이 인터프리테이션이니까 문제에서 출발해서 모델링을 하고 모델을 분석해서 결과를 넣고 이 결과를 해석해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이 사이클이 퀀티테이티브 리즈닝, 퀀티테이티브 어프로치, 정량적 접근법의 구조인데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걸 아래 위로 이렇게 나누면은 아래쪽 문제와 결론은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일상 세상, 리얼 월드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것이 숫자로 추상화돼 가지고 그 분석 과정을 거쳐 가지고 숫자의 결과가 얻어지는 요 영역은 추상적인 세상, 앱스트랙트 월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동물의 비유 같은 게 생각이 나시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어디가 제일 어려운 단계일까요? 보통 이제 배우기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많이 배우거든요. 분석 방법 이런 거 배우고 하니까 여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지만 이 부분은 사실 도와줄 사람이 많습니다. 분석가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석용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어디가 어렵냐? 여기가 어렵거든요. 현상에서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거를 구분해내는 과정이거든요. 필요하고 필요 없는 거는 용도에 대한 이해, 목적에 대한 이해에서 오거든요. 지금 내가 이 풀려고 한 문제의 목적과 용도와 필요성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이 현상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이 도메인을 다루는 사람이죠. 그래서 비즈니스다 그러면은 비즈니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분석가는 물론 가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현업에 있는 사람의 인사이트나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 물어봐서 필요성을 가지고 뽑아내서 모델을 세우는 건데 아이러니죠. 언어적인 표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수학적인 모델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또 소통을 언어로 해야 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충분한 현업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은 만들어진 모델이 피상적이기가 쉬워요. 게다가 만약에 모델링을 그렇게 현업하고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모델링하면 좋기라도 한데 보통 이제 그냥 모델러한테 던져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델러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판단을 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했겠죠. 그래서 모델을 세워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p-value가 0.07이 나왔다. 나온 값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물어보겠죠. 제가 현업에 있는 사람이면은 그래서 p-value 0.07이 무슨 뜻인가요? 물어보면은 분석가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겠죠. p-value라는 거는 뭐 일종 오류의 확률인데 이게 비무가설을 기각하고 뭐 대립가설을 채택했을 때 이 대립가설이 참이 아닐 확률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너무 어렵고요. 쉽게 한마디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한마디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의역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부합하는 언어로 설명해줘 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위한 그런 노력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모델에 부합하게 설명해서 달라. 나머지 디테일은 다 버려달라.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분석가는 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보통 p-value가 0.05를 넘어가면 이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0.05 넘었으니까 의미 없네. 이건 그런 차이 없는 걸로 딱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p-value의 정확한 의미는 굳이 따지자면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찰된 차이가 이게 우연이었을 확률이잖아요. 차이가 있다고 봤는데 실제로는 그게 우연적으로 나타났을 확률이거든요. 7%인 거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그냥 5%를 넘었으니 5% 이하라는 건 뭐죠? 이러한 차이가 우연일 확률이 5% 아래가 되면은 차이가 있다고 믿어주고 6%보다는 안 믿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5%라는 것도 우연으로서는 굉장히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우연입니다. 20번에 한 번이 5%니까. 그래서 모델에서 만들어질 때 가지고 있던 그 의미를 사실 이해하지 않고 해석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를 모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아주 피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현상에 적용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또는 AI 모델을 적용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계는 여기라고 봐야 되고 모델링은 결국은 이 좋은 모델이 되려고 그러면은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 그 이해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최소한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하고 모델러가 깊은 소통을 하면서 모델링을 해야 그래도 쓸만한 모델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해석도 그 모델에 만들어진 구조에 입각해가지고 현상에 가지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론이라야 쓸모 있는 결론이 되고 성공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도식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잘할 수 있으면 매트릭스 영화의 끝부분에 나온 장면입니다만 저런 막 절대 고수가 될 수 있겠죠. 막 나중에 니오가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왔는데 막 총알도 손으로 이렇게 세우거든요. 깨달음 얻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것들이 다 이제 픽셀 시뮬레이션에 불과한 거죠. 이런 픽셀 시뮬레이션들이 어떤 픽셀이 나의 플레이어 픽셀에 닿았다고 나의 본질적인 자아를 죽일 수는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걸 깨달아 버리는 순간 이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의 모델이 자기한테 가하는 제약에서 벗어나서 되게 자유로워졌다. 이런 아주 철학적인 깊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